가장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1년 후에 뭔가를 알려주겠다고 말해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극심한 진통을 겪어온 카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2시간씩 허용하되 택시 월급제 등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섭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합니다. 하마평에 올랐던 민주당 의원 3명의 입각 폭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뉴욕과 유럽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서는 핵시설과 관련된 이상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루 전에는 일단 가정법을 썼습니다.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사실이라면 실망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가정을 빼고 약간 실망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있죠. 그러면서 1년 뒤쯤 뭔가를 알려주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망감 표현의 강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는 복구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거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가정법 표현이 사라진 대신 약간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특히 1년쯤 지나서 알려주겠다는 발언이 주목됩니다. 무엇을 알려주겠다는 건지 왜 1년 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년 후인 2020년 3월은 미국의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를 시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외교적 성과로 자랑해온 트럼프로선 재선 도전을 앞두고 북한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단계에서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 우리는 정보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현 상황을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의 후속 대화 가능성은 계속 열어뒀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큰 그림을 살펴볼 준비가 돼 있다면 협상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징후들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들이 잇따라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미 정상 가동 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지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북한 동창리 일대를 찍은 위성 사진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지난 2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발사대 주변에서 크레인이 포착됐지만 나흘 뒤 촬영된 사진에서는 크레인이 사라졌습니다. 발사대 근처에 흩어진 잔해들은 치워졌습니다. 발사대를 지지하는 겐트리 타워 주변에는 차량이 몇 대 서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수직 엔진 시험대의 경우 덮개가 추가되고 상부 구조가 복구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미사일 발사대와 수직 엔진 시험대의 주요 부품들이 복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정상 가동 상태로 되돌렸다는 것입니다. These were deliberate efforts by North Korea in response to the inconclusive results of the Hanoi summit to send a message, really, to President Trump and the world.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동창리 발사장의 복구 활동들은 북한이 얼마나 빨리 비핵화 조치를 되돌릴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미 압박용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의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카풀을 허용하긴 하되 출퇴근 시간대로만 서비스를 제한하고 택시업계에서도 기사들의 처우를 위해서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합의입니다. 이 소식은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2달 가까이 돼 이제 마지막이라고 못 박은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분들이 아주 문구 하나하나가 다 전폭적인 양보를 해서 어렵게 마련한 안입니다. 우선 자가용 카풀은 허용하되 시간대를 제한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만 카풀이 허용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택시 월급제 등 택시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고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부터 개인 택시 감차도 추진합니다.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협업도 추진됩니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우선 접목해 규제 혁신형 택시를 상반기에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모빌리티 업계와 혁신 방안을 연구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택시를 편익에 아무 지장 없이 24시간 이동에는 걱정하지 마시라. 여당은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 등 계류된 관련 법안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조만간 실무 논의 기구를 구성해 차종, 색깔, 사업구역 등 없애야 할 택시 규제 목록을 정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대타협이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큰 틀의 타협, 원론적인 합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직 조율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양측이 진정한 공존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호출합니다. 곧바로 근처 운전자와 연결돼 차량에 탑승합니다. 카카오가 도입했다 한 달여 만에 중단한 카풀 서비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하기로 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이 같은 카풀 서비스를 택시와 결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와 협력하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민들은 이번 합의로 카풀과 택시가 공생하게 돼 승차 서비스가 나아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아침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해결돼서 다행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전 오후 총 4시간 허용된 카풀 시간대를 법 개정을 통해 못 박을지 정부 고시 수준으로 처리할지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택시 감차 대상인 초고령자의 기준을 몇 살로 할 것이며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느냐도 정해야 합니다. 미미한 부분은 앞으로 소위 TF 같은 그런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카카오 외에 다른 중소형 카풀 업체도 합의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문제와 타다 등 다른 형태의 공유 차량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택시와 공생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최대 7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입각 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특 기자가 윤곽이 드러난 내각의 개편 방향을 전해드립니다. 장관 교체가 유력한 부처는 최대 7곳입니다. 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 5곳. 여기에 통일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최정호 전 2차관이, 통일부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의 입각이 확실시됩니다. 반면에 관심을 끌었던 민주당 중진 의원 3명의 입각 전망은 2명으로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선의 박영선 의원과 진영 의원은 각각 중기벤처부와 행안부, 3선의 우상호 의원은 문체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상황.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들 3명 모두가 입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문체부 장관에는
우상호 의원 대신에 박양우 전 차관이 거론됩니다. 이 밖에 해수부 장관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양수 현 차관, 우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여러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각 명단은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오후에 확정 발표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늘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숨통 트이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바람이 오염물질을 쓸어가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뚝 떨어진 데다 이번 주말엔 전국에 비 소식도 있어서 공기의 질이 대체로 양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처럼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외출을 꺼리게 했던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결 잦아든 덕분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애들 집에서 뛰어놀고 하느라고 답답했는데 그나마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없다고 해서 나왔어요. 어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0 마이크로그램 안팎. 여전히 평소보다 배 가까이 높은 나쁨 수준이었지만 이전 사흘 동안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세먼지를 밀어낸 건 바람입니다. 최근과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서 불어왔지만 풍속이 훨씬 강했습니다. 오염물질이 쌓일 새 없이 중국부터 한반도까지 빗자루로 쓸듯 지나가며 대기 정체를 풀어준 겁니다. 다만 충북 등 일부 내륙 지역은 산맥에 막힌 탓에 이런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생산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일부 중서부와 내륙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남은 미세먼지도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온난화 탓에 봄철 대기 정체가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언제든 바람이 약해지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뉴욕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춰 발표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나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스탠다드 & 포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하락했고 유럽 증시 역시 0.5% 안팎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1%로 대폭 낮춰 발표한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Euro area growth outlook are still tilted to the downside on account of the persistence of uncertainties related to geopolitical factors. 세계의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 발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자극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조였던 돈줄을 다소 풀고 있고 미 연준은 올 들어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해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자사의 기술이나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자사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체와 거래도 금지하도록 규정한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화웨이 보이콧도 추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재판 출석을 계속 기피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다음 주 월요일에는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5.18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인데 혹시라도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면 강제 구인을 할 거라고 검찰은 예고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알츠하이머, 독감 등을 이유로 재판을 수차례 회피하다 법원에 강제구인장까지 발부된 뒤에야 출석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전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오는 11일 재판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해 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광주까지는 재판 당일 승용차를 타고 오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80명을 법정 외곽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검찰도 담당 검사를 서울로 보내 상황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만약 당일 자진 출석 의사를 뒤집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강제 구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체포까지 이어진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마지막으로 법정에 선 것은 내란죄 등 13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1999년 8월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지자체와 회사는 합의를 했지만 현대차 노조는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 불안 때문일 텐데요.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노사가 합의에 물꼬를 텄습니다.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당시 현대차 노조는 저임금의 일자리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어제 울산 공장에서 특별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현대차 위탁 생산에 대한 합의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차와 광주시가 이미 협약한 대로 사측은 신설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울산 공장에서 만드는 차종은 광주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또 신설법인의 생산 규모를 매달 노조에 통보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조는 위탁 생산이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의서 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명 전 최종 합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합의서라도 하나 작성하는 게 좋겠다.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었는데 대외적인 투쟁, 대내적인 투쟁 모든 것을 다 접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합의 서명은 좀 유보하자. 현대차 노조는 1, 2주 정도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가 오늘 최종 심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서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 안건은 가결될 전망이고 이후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측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제 KBS 뉴스엔 다소 생소한 얼굴에 윤지호 씨가 출연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남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직접 읽고 장 씨가 성추행당하는 현장도 목격한 증인입니다. 윤 씨는 장 씨가 남긴 접대 리스트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이 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윤지호 씨의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를 언니로 따랐습니다. 신인은 저와 언니 단둘뿐이어서 그 누구보다 각별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씨가 마지막으로 기댄 사람, 윤 씨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자연이가 너에게 쓴 말이 있다. 너가 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장 씨가 남긴 접대 리스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건은 이름들 쭉 나열된 리스트도 한 장이 넘는 분량의 이름들만 쭉 나열된 리스트가 있었고 놀라울 만큼 직업군들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를테면 정치인? 또 있었고 또 방송 쪽에 종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언론 관계자분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 씨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섰습니다. 강압적으로 언니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고 성추행까지 이어졌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현재 어떠한 신변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씨가 장자연이라는 이름을 계속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니와 저처럼 피해자 혹은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면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북한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기도 연천 DMZ로 번지면서 현재까지 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천 부평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우승목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을 보도합니다. 어제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에 우리 산림청 소방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최소 사흘 전부터 북한 지역에서 시작한 산불 때문인데 불이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번지면서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과 유엔군 사령부 협의를 통해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산림청 헬기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에 삼켰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삼촌동 한 식당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희생자를 낸 화재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인천 부평구 2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도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선 59살 남성 원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어제 하늘 풍경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 풍경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지면서 대부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세종과 대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예상되는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강원 영서와 경기 남부, 충북과 세종, 대전, 대구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 다른 지역들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서울과 강원 영동, 제주와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6도로 출발하고 있고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서 서울이 13도, 임실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임실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2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고요. 오후에는 제주 지역에, 밤에는 전남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쌓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 영하 5도, 대전 0도, 전주 영하 1.6도 등으로 쌀쌀한 아침 보이는 곳이 많고요. 한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포항이 17도, 광주 16도, 강릉과 대전 15도, 철원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망언을 했던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가 먼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내부 징계 절차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5.18 망언 의원과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18건에 대한 징계안을 다루기로 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5.18 망언 의원 제명 피켓을 붙인 채 회의 진행에 나서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합니다. 이 자체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 다른 안건들과 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전 끝에 회의는 곧장 비공개로 진행됐고 윤리특위는 안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자문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자문의 의견을 받는 데까지만 해도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도록 해서 4월 9일까지 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당 내부 징계도 계속해서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당 윤리위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의 징계는 의원 총회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간 4차례 의총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당 김용중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징계 결정의 지연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기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가 유보됐던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조차 열지 못한 상태라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규모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중견기업 사주라든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인데
대기업 사주 일가들의 전통적인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데요.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세금 250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허위로 비용을 처리해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의 이런 조세 탈루, 중견기업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견기업 사주 일가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친척에게 넘겼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겁니다. 손자 명의로 부실법인을 인수한 뒤 본인 소유의 고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준 자산가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숨은 재벌로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호화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각종 편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95명. 보유 재산은 무려 1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나 기업 공시 의무에서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소득 대재산가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체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인간 거래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탈루 혐의 검증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재산 형성부터 운용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 모두 제일 높다고 합니다. 감염은 됐지만 발병까지는 하지 않는 이른바 잠복 결핵도 많은데요.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결국 실제 결핵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별 증상은 없었지만 결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핵으로 진행된다고 그래서 결핵이 진행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불편하고 저 역시도 힘들 것 같아서.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속으로 들어온 뒤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상이 없고 옮기지도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병원과 학교 등에 종사하는 85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15%가 잠복결핵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감염률이 높았습니다. 10대와 20대는 5% 이내였지만 60대는 43%나 됐습니다. 잠복결핵 상태에서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증식해 발병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자의 10%가 활동성 결핵 환자가 됩니다. 그런 질병으로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 기간도 적고 부작용도 훨씬 적고 후유증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 치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받은 사람보다 결핵 발병 위험이 7배 높았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석 달 이상 약을 먹으면 균을 없애고 결핵 발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핵 환자와 가까이 자주 접촉했다면 잠복결핵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태국의 정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태국은 군부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며 창당한 태국의 한 야당에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태국 국왕의 누나를 이번 총선의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가 된서리를 맞게 된 건데요. 이 바람에 총선을 2주 남짓 앞에 두고 태국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방콕에서 유석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태국 국왕의 누나인 우본랏 라차카냐 공주. 지난달 8일 태국 탁신계 정당인 타이락사 차트당은 우본랏 공주를 당의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태국 정가에 깜짝 파문을 일으켰지만 국왕의 공개 반대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ใช้พ้นดังกล่าวจึงมีคำสั่งให้ยุบพรรคไทยรักษาชาติผู้ถูกร้องตามพระบัญญัติประกอบรัฐธรรมนูญ 왕실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해 입헌 군주제에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오는 24일 총선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내려진 해산 결정으로 소속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중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정당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는 선거법 때문입니다. แน่นอนที่สุดกระทบนะครับต่อสิทธิและเสรีภาพทางการเมืองขั้นพื้นฐาน
헌재의 결정으로 군부의 재집권을 막으려는 탁신계 푸어타이당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타이락사 차트당은 푸어타이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선거구에 후보를 내고 중소정당에게 유리하게 바뀐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해 자매 정당으로 창당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군부가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탁신계 정당이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태국 총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한 행사장인데요. 두 남성이 잠시 언쟁을 하더니 갑자기 붉은 윗도리의 사내가 자기 신발을 벗어들고 상대를 마구 때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이번에는 신발로 맞아 화가 난 쪽이 달려들어서 2차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이들은 인도의 국회의원들인데 행사 기념비에 누구 이름을 먼저 새길지 이야기를 하다 화를 참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정당에선 무거운 징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5일 영국의 체스터 동물원에서 새끼 기린이 태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로스차일드 종이라 전문가들은 더욱 기뻐했는데요. 15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던 새끼 기린은 2m 크기로 세상에 나온 뒤 엄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 금세 자기 발로 걷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에 2,6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귀한 기린의 일원이 됐습니다. 분리수술에 성공한 부탄의 어린 쌍둥이 자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개월 된 리마와 다와는 태어날 때부터 가슴이 한 몸처럼 붙어 있고 간은 하나뿐이었는데요. 호주 멜버른의 의료진 25명이 6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이 쌍둥이들을 건강하게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마와 다와가 각각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본 고향 마을 이웃들은 이들 자매가 오래오래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대부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아가면 그 초과분은 무효로 보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불법 이자를 받으면 정상 이자까지도 싹 다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기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우리 국민은 52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 100명당 1명꼴입니다. 대출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2%는 연 66% 이상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불법 추심을 겪었다는 이용자도 6%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한해서만 무효로 보고 채무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그 자체가 불법인 만큼 이자 전부를 무효화하겠다는 겁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도 마련합니다. 지금은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금융당국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해서 법률 전문가들과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약 12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괴롭힘, 이른바 태움 실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던 간호사 고 박선욱 씨가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박선욱 간호사. 친구와 나눈 대화에는 신입 간호사의 불안이 가득합니다. 업무를 하는데 설명을 하나도 못 들어봤다.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하겠다. 스트레스가 가득해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호소가 이어집니다. 사소한 의료사고까지 일어난 뒤 박 간호사는 입사 5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뒤에 간호사들 간의 괴롭힘, 태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너 사람 죽이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가르치는 듯 하면서 그냥 말을 그렇게 사람 자존감을 경찰은 가혹행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태움 문화를 없애라는 요구는 커져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간호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부담이 컸고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하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한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평행 동일 유사직종의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근로복지공단은 다만 산재 판정에서 태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불법 눈썹 문신을 해오던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또 면허도 없이 오피스텔에 미용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린 곳도 있는데요. 무자격자에게 미용이나 시술을 받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에 단속반이 들어옵니다. 전문 시술실처럼 차려놓은 방에는 손님으로 보이는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업주는 숨기려다 이내 실토합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중간에 안 하고 있어요? 이곳은 손톱을 관리하는 네일숍이지만 소염제와 문신용 염료가 놓여 있습니다. 이걸로 눈썹 문신 하시는 거죠? 네. 세라마이신 전문의약품인데 이거 약 발라주시는 거고. 그건 염료 맞나요? 눈썹 문신요? 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면허도 없이 문신을 해주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업체 등 16곳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미리 입금한 사람에게만 위치를 알려주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싼 가격을 내세워 SNS 등에서 고객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피부과에 가시면 얼마, 미용실 오시면 얼마 이런 식으로 고객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6명을 모두 형사 입건하고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공급원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부지 신청을 한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신청 사실이 공개되기 훨씬 전부터 토지 거래가 급증했는데 정보를 미리 입수한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일대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신청한 곳입니다. 신청 사실은 지난달 말 공개됐지만 토지 거래는 일찍부터 늘었습니다. 원산면 고당리의 경우 거래 건수가 2017년 55건에 불과했는데 발표 훨씬 전인 지난해 12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한 외부 투기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땅을 사려는 사람은 주로 외지인입니다. 10명 중에서 9사람은 외지 사람 정도로 달아. 그렇게 많이 옵니다. 외지인이 몰리면서 땅값도 최근 1년 새 2배나 뛰었습니다. 이처럼 농가밭이 대부분인 이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 섞인 주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터를 닦고 살아온 원주민들은 개발 이익은커녕 임대료 상승 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빈 가격 없잖아. 다 이제 새 나가버리고. 자, 그런 게 임대료가 뭐 부르는 게 가격이지 뭐. 이 때문에 경기도나 용인시가 제때 투기 바람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라든가 그런 뭐 투기 억제 수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가 좀 늦었는 것이죠. 용인시는 뒤늦게 원산면 일대 부동산의 투기 조장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불이 나면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평소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요양시설 상당수의 가전제품 관리가 허술해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사상자 150여 명을 낸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방치돼 있던 탕비실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화마에 희생된 사람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노인 요양시설 20곳의 안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TV나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 것보다 기증받은 제품이 많다 보니 권장 사용 기간을 넘긴 가전제품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가전제품이 권장 사용 기간을 초과하면 전선이 과열돼 굳거나 피복이 벗겨져 불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대 중 1대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먼지가 쌓인 채 사용돼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컸습니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 전선을 잇는 문어발식 배선 사용도 많았습니다. 전기 화재에 취약해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은 주로 소화기 작동 여부나 대피로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에 대해서도 안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기준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겨울철 대표적 건강 음식인 매생이는 그동안 남해안에서만 양식돼 왔는데요. 최근 충남 서해안에서도 시험 양식에 성공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전망입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물이 빠진 드넓은 갯벌에 대나무발이 줄지어 설치돼 있습니다. 대나무발마다 푸른 해조류가 촘촘히 매달려 있습니다.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매생입니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 같은 무기염료와 비타민 A와 C 등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물성 고단백 식품입니다. 천수만으로 불리는 이곳은 겨울철 수온이 낮고 유속이 빨라 매생이를 키우지 않았는데 태안군이 최근 시험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바닷물에 들고 나면서 크는 매생이의 적당한 노출 정도를 찾아낸 겁니다. 양식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고 이제 향후에 그 남해안보다 수온이 일찍 떨어지는 점을 이용한 조기 생산이라든지. 태안군에는 충남 전체 갯벌의 39%가 몰려 있어 대규모 양식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초 이곳은 김을 양식하던 갯벌이었습니다. 이 서산 AB지구 관측 사업 이후 양식이 더 이상 불가능했지만 매생이를 키워 양식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매생이는 한겨울에 주로 생산돼 어한기 소득 대체 장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울에 바다를 놀리고 있었는데 매생이를 해보니까 농가 소득도 되고 앞으로 또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안군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어민들에게 양식 기술을 보급하고 출하장 등 관련 시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포근한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가요? 이번 주말에도 도심권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미리 통제 정보와 우회도로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도심 방면 양재 IC에서 서초 IC 사이 20-30km 내외 속도로 밀리고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목동교에서 금천교 사이 지체와 정체입니다. 평소 밀리는 응봉로는 응봉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아직은 수월한 흐름 보이고 있으며 동일로 영동대교 방향 군자 지하차도부터 영동대교 북단까지 간간히 서행이지만 지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교통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규모가 큰 집회와 행진이 있을 예정이며 토요일인 내일 서울역 앞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대규모 집회 후 도로 행진으로 주변 혼잡이 예상됩니다. 역시 토요일인 내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기로 한 노사정의 합의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일부 노동계 대표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된 겁니다. 사흘 뒤에 한 차례 더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처리 불발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어제 최종 의결이 무산된 건 탄력근로제 합의 안건뿐이 아닙니다. 노사정이 어렵게 만들어낸 한국형 실업 부조 합의문도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여기에 양극화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 등 2개 신규 위원회 설치한 건도 심의가 미뤄졌습니다. 노동계 내부의 갈등은 상황을 더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무산된 뒤 한국노총은 막판 회의에 불참한 노동계 대표 3명을 향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성토했고, 민주노총은 더 이상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며 투쟁 강도를 높여갈 기세입니다. 회의에 불참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력근로제 문제는 지난 연말 여야 정치권이 기간 확대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논의를 경사노위에 넘겼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노사정 합의가 끝내 무산되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넘겨받아 논의하는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번 일을 계기로 모처럼 탄력을 받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극화 문제 등 가뜩이나 노사정이 풀어야 할 연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칫 경사노위가 다시 흔들릴 경우 각종 현안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 서민들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명분에 이들려 큰일을 그르치는 소탐 대실이 돼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1년 후에 뭔가를 알려주겠다고 말해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극심한 진통을 겪어온 카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2시간씩 허용화돼 택시 월급제 등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섭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합니다. 하마평에 올랐던 민주당 의원 3명의 입각 폭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뉴욕과 유럽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시야가 착 트였습니다. 모처럼 화창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현재 강원과 충북, 세종과 대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과 강원, 영서, 충북과 대전, 세종, 대구는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강원 영동과 서울 또 제주와 일부 호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6도로 출발하고 있고 임실 등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쌀쌀한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는 10도에서 2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밤에는 전남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낮아서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 오늘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 영하 5.4도, 대전 영하 0.4도 등으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아주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대구와 포항이 17도, 광주 16도, 대전 15도, 춘천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의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